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데요. 이렇게 역대 최대로 인상되게 되면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중위소득은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몇 퍼센트까지 얼마나 큰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는데요. 국민복지 기준을 전반적으로 올려잡겠다. 이게 현 정부의 뚜렷한 목표입니다. 저소득층 수혜 대상이 널리 확대된다. 이 점도 역시 눈에 띄는데요.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관련해서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복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역시나 인상이 됩니다. 이 시장에서 생계급여 관련해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이 대상자들을 지원해온 생계급여가 1인 가구는 월 최대 지난해에는 7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올해는 82만 1천 원까지 늘어난다.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4인 가구의 경우에도 월 최대 금액 지난해에는 195만 1천 원 선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 등 70여 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걸 올려잡게 되면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망이 더 넓어지고 촘촘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새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국민연금도 오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험료율도 소폭 오르기 때문에 이 점 눈여겨보셔야 할 텐데 얼마나 오르나요? 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보험료율도 올라가고 또 받아가시는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보면 기존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이게 월소득의 9%였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내가 4.5% 그리고 회사가 4.5% 이렇게 나눠서 내고 소득 대체율은 9% 내지만 40% 수준이니까 사실 기존의 제도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혜택이 좋은 편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보험료율이 9.5%로 올라갑니다. 직장 가입자든 또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신 지역 가입자이든 간에 이게 9.5%면 종전보다 불입하시는 금액이 늘어나서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이걸 확인을 하실 텐데 소득 대체율이 인상되는 속도는 더 빠릅니다. 종전에 40%였던 소득 대체율이 43%로 올라가니까요.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적으로 가입하시는 어떤 연금과 비교를 해도 개인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이 국민연금 부담하시는 보험료율이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소득 대체율은 43%로 일단 인상이 되면 유지가 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빠르게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이걸 같이 올리게 되면 사실상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데 수많은 의견 교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7월부터는 국민연금 상한액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659만 원으로 또 하한액은 4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아무리 적어도 최소 41만 원은 받게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고소득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보험료, 불입하시는 금액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데 더 내는 속도보다 더 받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기간이라던가 출산하고 좀 쉬는 기간, 이걸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는데요. 크레딧 제도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크레딧에는 출산 크레딧, 또 군복무 크레딧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존재하는데
출산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를 가지고 또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육아하는 기간 동안 엄마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그 기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그 기간을 내가 일을 해서 보험료를 불입한 기간처럼 산정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군복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군필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만약에 연금을 부었더라면 더 길게 부었을 수 있는데 그 인생의 기회비용을 군대에 갖다 바쳤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반년 동안만 인정을 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12개월까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기간이 2배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청년층은 아직까지 좀 느낌이 덜 오실 테지만 50대 이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가까워지신 분들은 수급 개시 연령까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이게 노후의 삶의 질을 굉장히 좌우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군복무 크레딧도 늘어나게 되고요. 또 출산 크레딧은 그동안 첫째 출산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이를 하나만 낳았을 때는 이걸 특별한 사회적인 기여로 보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아이를 낳는 그 사회적인 시선 또 출생아 수 이런 것들이 급변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출산 크레딧은 앞으로 첫째 출산부터 가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셈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를 보시면 첫째 아이 낳았을 땐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동안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추가 기간 12개월 인정을 하고요. 둘째에 대한 가입 기간 인정 여부는 똑같습니다. 기존에도 12달, 앞으로도 12달. 그런데 셋째 이상일 때 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셋째 이상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추가로 낳게 되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셋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18개월 이 추가로 가입 기간을 연장했다. 이렇게 그 추산을 해주고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추가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상한선으로 50개월까지만 인정해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뭐 다둥이 가족도 있고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쌍둥이 다태아 정말 많이 태어나는 나라로 꼽히는데 아마 난임 시술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상한선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아동수당 연령도 더 늘어서 대상이 확대되고요. 여기에 아동을 위한 의료라던가 복지 지원이 더 강화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또 월에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9세 미만, 그러니까 1살 더 먹어도 그 아이까지 지원을 한다는 거죠. 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월에 5천 원에서 최대 3만 원까지 기존 10만 원에 더해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는 지역이 나오겠네요. 또 이른둥이 의료 서비스도 좀 달라집니다. 이른둥이는 흔히 우리가 조산아라고 하는 일찍 태어난 아이들 이야기하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6개 지역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그동안 지원을 했고 의료비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산아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무색하게 정말 의료비 지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종전 6개에서 12개 지역으로 늘리고요. 최대 2,000만 원으로 의료비 지원 폭도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저귀나 또 분유 같은 것들 지원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까지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위소득을 올렸고 여기에 100% 이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3만 5천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아무리 늦어도 8시면 아이를 다시 찾아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부모가 사정에 따라서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 하면 해당 센터에서 인근 센터까지 다시 한번 옮기거나 혹은 아예 그쪽으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알려드리고요.
달빛 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아이들 밤에 갑자기 아프고 열날 때 이 응급실은 요즘에 웬만해서는 출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병원 중에 야간에 문 여는 병원 조금 더 확충을 하기로 했고 소아청소년 암 거점 병원도 역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아동의 민감 정보를 보호해서 아이가 아동 학대 혹은 가정폭력의 피해를 보았을 때 어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 보호 더 강화하게 됐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이 전반적인 서비스가 뭐 아이가 아플 때 혹은 급한 일이 생겨서 아이를 늦게 데려가야 할 때 맞벌이 부부라면 공감할 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는 개선되는 측면이 있어서 반가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뉴스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제 3월부터는 통합 돌봄이 시행됩니다.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집에 직접 찾아가서 돌봄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도 지원해주는 건데 시범 사업 때부터 인기가 높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집에 그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 모시는 분들은 이 목욕 한번 시켜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실 텐데 3월부터는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보건의료가 재택의료나 방문 간호까지 확대가 됩니다. 통합 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씩을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통합 지원 대상들 앞으로 혜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건강관리나 장기 요양,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가사부터 이동, 식사 지원까지 마치 가족처럼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데다가 이걸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지기엔 참 쉽지 않은 내용이라 정부 지원 원하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고요. 시설이나 병원 외에서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가 필요로 한다 하는 경우에도 찾아가는 서비스 역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삶을 영위를 하면서 요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별도의 신청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통합 서비스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대상자이시거나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알려드릴 테고 통합 서비스 아마 여러 가지 정책 홍보가 있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희귀질환 가족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의료비가 좀 더 부담이 낮춰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참 많았는데 일단 그 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약이나 아니면 관련 의료 장비를 공동 구매하는 효과가 적어서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약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이 약 하나가 수천만 원에 달해서 그냥 손을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전국의 희귀 중증 질환자들이 지금 대략 줄잡아 130만 명에 이른다는 게 정부의 추산입니다. 환자 가족의 생활고는 뭐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을 테고 환자에게 이제 돌봄 서비스 제공하느라 나머지 가족들도 삶이 참 피폐할 텐데 정부가 산정 특례 대상에 70개 희귀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정부가 이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본인 부담률이 현재는 10%인데 이걸 5%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현재 10%가 퍼센테이지로 보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비 부담이 개인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10%도 한계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환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건보 적용 절차도 역시 기존에는 240일,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걸 100일 안에 최대 석 달 안으로 당겨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고요. 이게 올해부터 시도가 됩니다. 또 국내 그 여러 가지 공급 요인에서 해외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 직구로 개인이 직접 사와야 하는 그런 환우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좀 바꿔보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정부가 주도로 이른바 공동구매를 한다면 희귀질환 환우들이 좀 더 좋은 가격에 적시에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 의료기기 공급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취약계층부터 아기, 어르신, 국민연금 분야까지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내가 해당된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실생활에 와닿는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가 이제 포함된다는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불과 이 건강 365에서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폐기능 검사가 추가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능 검사 관련해서 국가건강검진에 이게 포함이 되는데 올해부터 처음 실시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폐질환 관련해서는 자각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그때는 손쓰기 어렵다. 대부분 그런 예후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폐암 사망률이 1등입니다. 참 이게 오명인데 폐질환 관련해서 조기 발견한다면 그만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은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하고요. 폐기능 검사를 무료로 지원을 하는데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또 나머지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제도들 잘 확충해 왔는데 폐의 경우에도 이 대상에 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나 또 중증, 만성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건보를 결과적으로 아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루두루 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 관련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달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 앞서 노동 문제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 분배가 줄어든 것도 큰 원인이다. 그 노동자들 사이에 또 양극화가 있죠. 대기업 정규직, 그다음에 비정규직, 특히 여성 노동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이 좀 많아서 노동자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 우리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간극이 매우 커서 우리 경제 문제로도 불거지기도 하는데 자, 관련해서 2년 만에 재개되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지원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곳에서 만약에 해당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해당 사업장에서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 하면 근로자 한 사람당 매월 60만 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이 20만 원 이상 인상이 됐다 하면 플러스 40만 원, 이 40만 원에 해당하는 돈만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대 1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이나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고요. 정부는 그동안 고용 안정장치가 재가동하고 있다. 이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또 아동복지 서비스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사업장에 있는 이 부모님의 이 회사도 좀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는 아침마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올해부터는 10시 출근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제도로 이렇게 신설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제도고 대기업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탄력근무제라고 해서 오전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해서 오후에 늦게 퇴근을 하거나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만 맞추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중소기업 이하에서는 도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부터는 육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부모를 지원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이런 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육아기에 10시 출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대상은 만 12세거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입니다. 내용은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에 15시간에서 최장 35시간 이하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런 제도인데요.
사업주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면 근로자 한 사람당 월에 30만 원씩 임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1시간 혹은 2시간 정도 늦게 퇴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하거나 혹은 늦게 출근을 하더라도 근로 시간을 늘리지 않을 경우에 정부 지원을 그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 인력이나 업무 분담 지원금 관련해서 자원을 좀 우리가 늘려서 좀 잡아보자, 관련 예산을 늘리자 이런 주장이 꾸준히 있었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이 최대 1개월 연장을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근무 기간 중에 이 전액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도 하고 또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마음 놓고 출근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도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 뭐 대기업 복지로도 좀 유명했던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면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또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조기 퇴직 이후에 다시 일하고 싶은 중장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표적인 정책이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중장년층 그리고 일자리가 실제로 일손이 부족한 사업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정이나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흐름이 요사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와중에 제도도 제도지만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근로자 일손이 필요치 않다. 현장에서 인력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참 많은데요. 그래서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장년 고용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세대를 구분할 거 없이 청년층은 아예 취업 시장에 진입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가정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정부의 국가적인 지원 제도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을 설계해서 일자리 경험을 주고 이게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코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동행 인센티브 제도의 대상은 중장년층의 훈련이나 일 경험을 수료한 50대 이상의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입니다. 이게 단순히 일개 기관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폴리텍이나 전략산업 직종의 훈련 과정과 연계를 해서 실제로 하나의 코스를 끝냈다 이런 수료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인난 업종인 제조업이나 운수창고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이 있고요. 지원은 취업 후에 반년에서 1년 근속을 하게 되면 각각 180만 원씩 최대 한 사람당 36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취업도 할 수가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금액까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의 취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